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AI 인공지능 뉴스룸 앵커 이성주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이 주최하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오늘,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홍준용 기자 연결합니다. 위하여 경례. 토론회를 기획하신 정경희 의원을 앞으로 모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 내셔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가짜뉴스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보다 더 큰 문제는 가짜 역사가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가짜 역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 가짜 역사는 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정경제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의원실에서는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 알리기 세미나를 가능한 한 매달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이달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달이어서 첫 번째 세미나 주제로 6.25 전쟁과 한미동맹을 잡았습니다. 6.25 전쟁은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의 김일성이 옛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과 모의하여 일으킨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중국이라는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동족을 친 민족 반역적 전쟁인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민족인이라는 구호를 앞세울 때 우리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세워진 지 채 2년도 안 된 대한민국은 엄청난 참화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화 속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흔히 고래와 새우가 맺은 조약이라고 불립니다. 어느 쪽이 고래고 어느 쪽이 새우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새우와 고래가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대한 외교적 승부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미동맹이 결성되었고 이 한미동맹에 힘입어 지난 70년 가까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왔으며 세계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칭송하는 경제성장도 일구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이 국가 안보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제 대학 은사이신 이인호 교수님은 핀란드 대사,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제자가 국회에서 첫 세미나를 연다고 하니 흔쾌히 기조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김승욱 교수님께서는 현재 6.25 전쟁을 젊은이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책을 편집하고 계십니다. 발제자이신 강기용 교수님, 남정욱 작가님, 이충근 박사님께서도 모두 6.25 전쟁과 한미동맹에 관해 많은 저작을 출간하신 대가들이십니다. 전희경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여명 미래통합당 서울시 의원, 통일허브연합 김재원 대표님도 추천한 국가관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십니다. 기꺼이 토론을 맡아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 올립니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시대에 맞게 고쳐서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로 바꿔 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바로하는 계기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그리고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산원이신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사산원이신 부산 진구갑의 서병수 의원님 모십니다. 네, 다음으로 재선원이신 정우천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선원이신 포항시 북구 김정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까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초선원이신 대구 동구의 강대식 의원님이십니다. 김예실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의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무대에 계신 박대수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정수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구 북부갑의 양금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경산시 윤두현 의원님 찾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윤주경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현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희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무경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은아 의원님이십니다. 송파갑의 김웅 의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파을의 대연진 의원이십니다. 경북 보령구 성주 칠곡군의 정희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 의원님이신 김종석 의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주셨는데요. 미처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 점 그리고 좀 자리가 협소한 점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패널분들과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 모시고 간단한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지나가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저희 패널분들과 내외분들은 조금 앞으로 자리해주시면은 저희가 사진 촬영 빠르게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조금 앞으로 좀 같이 자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리가 잡히셨습니까? 네, 그럼 이쪽으로 빠르게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계시 영상 한 번만 할게요. 안 되죠? 네, 영상만 저는 따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다 되셨을까요? 되셨나요, 카메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몇 분이 계셔서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충남 아산갑의 사선 의원이신 이명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군의 유상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 포천시 가평군의 최춘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정돈이 좀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부 기도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조 강연에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전 러시아 대사를 지내신 이인호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선 정경희 교수가 정경희 의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역사 교육 이제 전문가로서 그 능력과 다육적 권리를 인정받아서 부탁되신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경희 의원답게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셨습니다. 3일 후가 바로 그 6.25 전쟁이 발발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또다시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물론 서울예 때 사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 같이 6.25나 한미동맹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로 나온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역사 주체요 또 증언자예요. 우리 국민이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무관심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걱정을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6.25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발발했을 당시 우리는 6.25 사변, 6.25 풍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이 외국에서는 한국 전쟁으로 또 불리기도 하죠. 오늘의 우리 국민 절대다수는 그 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란 임진왜란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제 벌써 40년이 된 광주 5.18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불과 30년 전에 있었던 이 6.25 전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김일성이 비밀리에 계획해서 주저하는 스탈린을 설득시켜가면서 기습 남침해서 시작된 이 동족 상잔에 참하는 국제전으로
확대되면서 수백만의 살상자를 내고 강산을 초토화시켰으며 우리 국민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비상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재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우리 삶 어느 구석도 아직도 그 전쟁이 미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가 의식하든 못하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비극 등 많은 면에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북으로 갈려 살게 되었던 우리 한 결의가 피 맺힌 원수관계가 되어버린 그 전쟁, 그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평화 통일의 전망이 암흑으로 덮여버리게 하는 것이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참으로 어이없게도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유유전쟁에 관한 논의가 학자들 간에서는 또는 대중매체에서 간간히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는 내용이란 대체로 우리나라가 사라질 뻔한 큰 재앙이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되었다는 사실은 덮어둔 채로 이스만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도망가려 했다느니 미군과 국군이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느냐 하는 등 우리 나라를 흠집내고 우리 지도자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자료 무슨 보고같이 이용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그 전쟁이 일어났는가? 과연 그 전쟁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느냐? 또 왜 그것은 국제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또 침략군을 퇴치시키고 북진했던 우리가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었는데 왜 어떻게 그것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좌절됐던가 하는 문제들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마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항상 뒤따르게 마련인 전범이 누구였는가 하는 얘기는 물론 없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광주에서 누가 반포 명령을 내렸는지, 헬기 사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따지는 우리 국민인데 수백만의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입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번 새로 나온 것은 그런데 6.25 전쟁에 관해서 겨우 5, 6면의 지면이 할애되었을 뿐이고 그것도 민간인 학살에 초점을 맞춘 같은 그런 그 인상입니다. 국민 전반도 따라서 80년대 초에 KBS가 주관했던 이산가족 찾기 이후는 그냥 관심을 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가 하면 1980년에 일어났던 광주는 물론이고 6.25 전쟁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는 어제 있었던 일같이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드는 여건이 떠들썩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 운동 피해자들도 보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참화였지만 반면에 이것은 세계 공산화를 막아내는데 단연 큰 계기가 됐던 세계사의 한 분기점이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희생을 치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부와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 끔찍한 내란과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저처럼 아직 살아있는
경우가 많고 또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 종근 기자들의 다각도 증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소련을 위시해 관련 국가들에서 기밀 문서가 해제됨에 따라서 그런 증언들의 진실 부합 여부가 가려지고 또 새로운 사실이 보충되고 있습니다. 또 깊이 있는 학자적 연구물들도 국내에서 제법 축적되었습니다. 우리 부인들은 흔히 냉전사나 전쟁사적 측면에서 한국 전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전쟁이 일반인들의 삶에 미친 파괴의 여파가 결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인류 사회학적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한반도 내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 마치 6.25 전쟁에 관한 고전처럼 받아들여졌던 이 브루스 카밍스의 연구는 계급투쟁적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편향이 되어 있지만 또 그 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반박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6.25 전쟁 관련 연구의 기념비적 업적을 낸 박명림 교수의 책이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연구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 매체나 교과서에서는 6.25 전쟁이나 한미동맹이라는 주제가 외면당하거나 아니면 바로 대한민국 험집내는 자료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배경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른바 기득권층, 특히 지도층에 속한다는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역사 의식이 없었고 북한 또는 공산권 당국에서는 역사 의식이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차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국에 대해서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식한 것도 부끄럽고 위험한 줄도 몰랐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건 물론입니다. 반면에 그 대척점에 있었던 북한과 친북 세력은 역사의식의 선점이 바로 정치 선전과 선동의 핵심이며 성패의 관건임을 일찍부터 알고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화사한 어휘를 이용해서 역사를 뒤집고 왜곡하는 일에 달인이 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침략 개시부터 휴전협상과 포로교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거짓과 연막으로 뒤덮인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뿐 아니라 이른바 지식인들, 특히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국제 타도를 외치느라 공부할 시간은 없었던 지금의 586, 686 세대는 속수무책으로 그 거짓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 직접 탐구의 자유까지 억압하며 우매한 방식으로 반공 정책을 추진한 역작용도 이런 거짓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큰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명사회에서는 역사가 인간교육, 시민교육, 지도자교육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영웅들의 행적을 통해 배웠고 문화와 풍속이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서적 풍요로움을 얻게 되며 환영의 미덕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언어와 문화 공동체뿐 아니라 기업 공동체로서 민족이나 국가를 결속시키고 이 공동체로서의 힘을 발동시키는 데 정신적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식 공동체, 이 공동체로 민족이나 국가를 결속시키는 것은 쓰라린 체험의 공유, 바로 공동의 적이 누구인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엄청난 힘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도 여기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나라의 경우나 올바른 시민과 애국심의 함양은 역사교육의 기본 목표인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실종된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6.25 역사를 바라보는 그 자세였고 국민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25의 시련을 이겨낸 우리 세대의 지도자들은 단일 단공이 민족 독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음을 이론보다도 경험으로 체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까지 체결해놓은 그 선대들 덕분에 안정된 삶을 누렸던 6.25 이후 세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은 지적으로 게을러 우리 역사도 남의 역사도 제대로 못 배웠고 도덕적으로 회의하며 반공이라는 정당한 대의명분을 지적 욕망 충족에 악용한 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을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피할 수 없었던 후국전쟁으로 자랑스럽게 기억하도록 자신있게 가르치고 상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민중이라는 대중선동적 구호에 압도되어 위축당하고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당위적인 구호를 내세워 6.25 전쟁이 대참사 가운데서 벌어진 작은 잘못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전쟁의 맥락에서 떼어내서 과장하여 대한민국 건국 세력과 반공 세력 때리기에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개입을 예견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던 자기의 공산당 상전 스탈린까지 2번씩이나 찾아가서 집요하게 설득시키며 동족 상잔의 전쟁을 조국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여 민족 공멸의 재앙을 초래한 김일성을 전범으로 책임을 묻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역공작에는 끊임이 아직도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들이고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가치들이 짓밟힌 사례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자세히 할편의 보상으로 바라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국민 모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며 전쟁 중에 발생한 모든 개별적 사건들은 당연히 전쟁 전개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카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은 남한이 북한을 침략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고 민간인들이 당한 순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6.25 전쟁 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어차피 일어나게 되었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으로 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고 남북한에서 벌어진 엄청난 살상에 대한 균형 감각이 없이 이쪽에서 저지른 사건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데에서 사실 기여만큼 피해도 많이 입힌 그런 그 책이었습니다. 6.25 전쟁 같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는 세기를 넘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의미에 대한 해석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먼 기원에 대해서뿐 아니라 직접 발발 책임에 대해서까지 최근까지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전쟁이 김일성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이었고 처음부터 허위 선전이 동반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쟁이 우리의 북침으로 시작되었다는 허위 선전이 스탈린과 북한 군 수뇌부의 암묵적 협조하에서 진행된 것은 물론이지만 종군 기자들에 대한 사전 훈련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정진석 교수의 발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전쟁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선이 빚었던 것은 북한의 거짓 선전 때문에 동유럽 공산권은 물론 상당수의 서유럽 매체들까지도 오랫동안 북침서를 수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선대들의 직접적 증언은 무시하고 남들이 밖에서 북한과 공산권의 선동서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야기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지적 사대주의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련의 기밀문서 해제로 북침설은 위축되었고 6.25 전쟁의 기원에 관한 그간의 소위 학술 논쟁은 북한의 선전에 오도되었던 일부 지식인들이나 친북 성향의 정치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것밖에 다른 결실이 없음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6.25 전쟁의 기원에 관한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시동을 건 사람이 미리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내락을 받아낸 김일성이었다는 사실이 소련의 문건 공개로 명백해지자 저들이 찾아낸 새로운 도피처는 분단 체제 수립으로 이미 전쟁은 어차피 불가피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이승만에게 있다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북한의 김일성도 자기 체제로 상대방을 국수통일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한 듯한 인상을 이승만 대통령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 밝은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의 중재로 설치된 38선을 무시하는 우리만의 힘으로 통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는 위협의 언사는 북쪽의 새로운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여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이 여러 증언에서 증명됩니다. 실질적인 전쟁 행위로 뒷받침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바로 전쟁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무력 도발을 한 김일성의 민족 파괴적 행위와 말만으로 북중 통일을 주장하는 협박과는 핵을 가졌다고 위협하는 것과 실제로 그 핵을 사용하는 것 차이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로서의 역사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후대에게 전수되는 일은 언제나 몇 단계로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의 확인, 그 다음에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사건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6.25 전쟁에 대해 지금까지 일고 있는 논쟁 대부분은 정보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의도적 날조와 그것을 폭로하는 정치 싸움이었지 엄격한 의미의 학술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런 세미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지 저들의 허황된 주장에 일일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관련 논란이나 마찬가지로 무심코 저쪽에 빼앗겨버렸던 논의의 장 자체를 그쪽 마당에서 우리 쪽 마당으로 가져오는 일이 지금 가장 실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건국에 관해서는 6.25 전쟁과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저들의 말장난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생각하는 일로 이제 새로이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의 모험주의적 시도에 마오쩌둥도 가담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을 수락하고도 직접적 참여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스탈린이 휴전협정 개시를 탐탁게 여기지 않았던 배경에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워 진을 빼는 일이 소련에게는 불리한 일이 없다는 계산이 숨어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요약의 앞에 인용한 말이 있습니다. 휴전회담을 시작해야 된다고 중국이 제안을 했을 때 스탈린은 그리고 북한도 이제 더 싸울 여력이 없고 우리도 무력을 지원할 수는 없다 했을 때 스탈린이 한 말이 바로 북한이 이럴 게 없지 않느냐, 인명살상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의 자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자국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이 같은 공산 진영 안에서도 있었고 또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이 같이 협조하면서도 과거의 갈등, 앞으로 올 갈등 같은 것이 이 전쟁에는 또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관계는 그만큼 복잡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북한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25 전쟁에서 우리와 맞섰던 세력은 역사를 권력의 도구로 보는 오만으로 가득 찬 한편 이념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고 민족 구성원들의 생명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목표와 자세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우리는 정직한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역사에서 특히 6.25 전쟁과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며 우리의 국정지표를 다시 새로 짜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대리 박사가 앞장을 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의 세미나가 우리 국민의 앞날에 밝은 빛을 밝혀주는 등불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또 방문해주신 내빈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종인 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김선동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고 경북 김천시 재선 의원이신 송원석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 동해 태백 삼척시의 이철규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선 의원이신 서울 강남구의 박진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미갑의 구작은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저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모두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경희 의원께서 주최하신 6.25 전쟁과 한미동맹에 관련해서 유능의 신들을 보유하시고 오늘에 와서 비대활동을 만들 우리 이인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그동안에 과거에 살던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시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등장을 따라서 6.25 전쟁이라는 세상이 굉장히 점점 얇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서 과연 6.25 전쟁이 발발했을 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7, 8월에 부산, 대구 이 근처에 부모가 낳고 나라가 전부 공산화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돌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파병과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회상을 좀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고 다시 서로를 수호문한 이후에 전쟁의 판세가 바뀌었던 겁니다. 그해 우리가 10월 말쯤 됐을 적에는 그럼 한반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도 받았습니다. 그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적에 대한민국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깃발 아래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같이 어렴풋이 가졌는데 당시에 공산정권을 수립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중국이 30만이 넘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북한을 구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위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분단의 상태를 지금 70여 년 동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25 사변을 겪어서 그 다음에 1954년 한미 방위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한미 방위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의 담보를 갖다가 갖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에서 지금 6.25 사변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등장을 한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민주주의도 성취했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이 1972년까지 완전한 주권국가도 못 됐어요. 아마 그런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1972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원조 물자가 확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스스로 예산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참 경제적이고 모든 면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된 게 1973년 이후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간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도 우리가 북한에 저항했던 허무맹랑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 한미 동맹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1994년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은 1994년에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가 생겨나가지고서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을 한번 폭격을 해서 핵무기를 파괴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보는 많은 눈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사재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라면도 먹고 정부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위협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조선공단에 있는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별로 일반 시민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미국의 하면 동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권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안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참 답변하지 못할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발언이냐면 최근에 참 주미 우리나라 대사께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는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해서 이런 논문을 갖습니다. 그럼 뭐를 선택하려고 해서 선택한 나라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국 굴기를 하고 1대1로 해가지고서 참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유를 기본으로 한 미국 사회를 절대로 승리할 수, 이길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참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저희 민간 우주선을 발사한 알렌 머스크 같은 사람, 우선 저희 페이스북을 만든 주크버그 같은 사람, 또 우린 같은 사람, 이런 천재들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사회를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미국의 이 자유를 바탕으로 한 저희 미국의 사회를 제가 보기 전제적인 중국의 공산 정권
우리 절대 승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연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생각을 할 적에 좀 감상적인 생각은 좀 저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북한은 좀 제멋대로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이런 거의 감상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안보 체제를 갖다가 확고하게 유지가 없습니다. 그 평화라고 그러는 것은 평화가 결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은 매우 자주 하고 있는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으면 평화를 절대로 유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힘이 바탕이 됐을 적에 나라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 힘없는 나라가 아무리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세상에 보면은 지난 70년 동안에 전쟁을 겪고 나서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평화가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평화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가? 냉정하게 따져볼 수 없으면 거기에 핵심이라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금년에 6.25 전쟁 70주년과 한미 동맹을 얘기를 하면서 보다 좀 심도 있게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화가 어떻게 지켜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자리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